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계부채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첫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무위에서 34.9%의 이자율 제한이 사라지면서 법적 공백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자를 1000%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27.9%가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기존의 34.9% 이상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포에 있는 한 대부업체를 만나서 실제로 70억 5천만 원의 가계부채를 소각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 70억 5천만 원은 555명에게 부채 탕감을 하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되었고, 이 555명의 가계부채를 탕감하는 분들 중에는 41년생 76세 어르신부터 87년생 30세 청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550명을 보니까 평균 1270만 원의 부채를 탕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생을 살리자라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생의 핵심은 지금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래 이재명 시장도 참여하게 돼 있었으나 선거법 관계상 오늘 안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나누면 1인당 2,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최근의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다들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 또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계부채 의존하고 특히 고리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국민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숫자가 2014년 기준으로 240만 명에 이르고 아마 지금 숫자가 더 늘었겠죠. 그리고 그 금액이 11조 1,600억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자와 금액도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자로 내는 비용이 3조 이상이죠, 1년에. 저소득층의 특징은 수입이 있으면 그걸 다 소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소비가 늘고 그것이 생산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빌리은행과 가계부채 특위가 함께 이런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자, 그리고 대부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꼭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빌리은행과 함께 우리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과도한 이자를 비롯한 제반 정책과 제도 개선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꼭 성과를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모키 정책위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빌리은행과 가계부채 대책 특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대 총선에
저희 당이 내세울 정책 공약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민 생활에 파탄을 몰고 가는 이런 상황을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개인 부채 관리를 위한 전문 신용 상담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사금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주건 채권 부활금 기법을 마련해서 소멸 시효 완성 채권의 거래와 추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이자 제한 법상의 특례제도 폐지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대부업 법상 이자율 현행 34.9%입니다. 이 이자율은 무등록 대부업체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만큼 예외 조항을 폐지해서 일률적으로 이자 제한도 현행 25%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및 기업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겠습니다. 이자 제한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소득 하위 계층 저금리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으로 재정에서 10조 원을 출자하고 전체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실채권 70억에 대한 채권 추심 통지서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불을 켜주십시오. 선거법 때문에 참여를 한 분이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참여를 못하셨고 김종현 교수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하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주빌리은행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재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작년 8월 27일 날 주빌리은행이 출범을 했고요.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대법체를 발품 팔아다니면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연체돼서 추심 보통에 내몰려 있는 채권들은 좀 이제 사회적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설득 작업을 거쳤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롤링 주빌리 운동이 작년 출범식 이후에 좀 크게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1,400억 원의 채권을 소각을 했습니다. 물론 1,400억 원의 채권을 소각하는데 주빌리은행이라는 비영리 시민단체가 무슨 큰돈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1,400억 원이라는 채권을 매입하고 그리고 그 채권을 소각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은 1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1억 원으로 1,400억 원을 소각할 수 있을까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채권 시장에서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1,200조 원이라는 빚은 연체되지 않고 있는 정상적인 빚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체되고 있는 빚들이 헐값에 채권의 2차 시장에서 땡처리되고 있습니다. 5% 가격으로, 10% 가격으로, 그리고 이 땡처리가 계속 회전이 되면서 0.1%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주빌리은행은 0.1% 수준의 채권을 매입을 해서 4천여 명의 채무자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그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냐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대부업체의 오율의 이자에 있다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권자 채무자들께서 많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보다 보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주빌은행이라고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에 1,400억 원의 채무를 탕감을 해서 4,455명의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갖다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채무로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그 짐을 벗게 하라는 것이 이 주빌은행이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여당 때문에 그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일몰제가 폐지가 되어가지고서 이 잘못하다가는 야만적인 이자율에 또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서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갖다가 27.9%로 제한하기로 합의가 되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것이 조속히 통과돼 가지고서 이 너무나 고율의 이자율 때문에 소득이는 이 채무자들에 대한 보호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님 말씀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주진영 우리 총선 정책본부장님 한화증권에 계실 때 구실채권 10억 8천만 원을 주빌은행에 기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향후 총선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조만간 가계부채 특히 채권, 부실채권의 처리를 갖다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드리겠습니다. 손보다 바랍니다. 빛에서 밑으로 지금부터 김종인 대표의 계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로도 지금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당에 지금 108명 모든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그동안 거의 밤잠을 펼치면서 지금까지 이 테러 방지법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평온해진 국민 여러분에도 아주 감사를 갖다 드립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39년 전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됐다가 지난번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필리버스터가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라는 말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계시다가 아마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과연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 다수 정당에 맞설 수 있는 최종의 수단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테러 방지법에 관련해서 우리 당은 절대로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 테러 방지법의 내용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잘못 지금 현행대로 제정을 해가지고서 발효 전달할 것 같으면 이것이 까딱 잘못되면 전 국민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명명 아래서 국정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그러한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야가 맞서서 이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갖다 더 이상 방치하지를 말고 여당이 현재 테러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을 갖다가 제거하는데 야당과 협의를 갖다 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말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가 64시간째입니다. 우리 당의 김광진 의원님은 이미 이제 유명한 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문경호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 그리고 우리 유승희 의원님 요약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유승희 의원님, 최인희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님, IS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 세계 웃음거리가 된 국정원에 대한 실상을 아주 재미있게 유장하게 말씀해 주신 신경민 의원님, 울음으로 그리고 우리 노래를 불러주신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법이라고 설파한 테러방지법을 주장하시는 강민정 의원님, 야당의 한 목소리가 돼서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함께 국민과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민주주의 어려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하게 될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양방한 민주주의의 가능성까지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진수를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TV와 인터넷에서 생중계 중인 올바른 테러방지법, 결코 이번에 새누리당이 집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정원의 독소조항을 뺀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인기 TV 프로그램 마리텔에서 비롯해서 마이리틀 필리버스터라고 부르면서 뜨겁게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혁 의원님은 시민들이 만든 홈페이지 필리버스터.me 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찬찬히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 입법 청원운동도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그 추운 날씨에도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는 정치인과 국민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오만방자 박근혜 정권과 그 도구인 국정원의 실체를 알아가는 아주 진실 발견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 규탄 피켓 시위로 64시간째 진행됩니다. 새누리당의 피켓 시위가 64시간째라면 국민들의 피켓 시위는 64년 이상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역지사지의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피켓 시위를 우리 당은 정치적 의사표시의 일환이라고 존중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야당에 대해서 느끼실 무기력함과 억울함의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64시간 마이크를 빼앗긴 것을 못 참아 하시는 새누리당은 바로 그 무기력감과 억울함을 국민들은 64년 이상 느끼고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자해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제거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꿈쩍 않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10시에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뜻에도 불구하고 원주철 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저희가 가장 아파하고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국민감청, 국정원에 의한 국민감청, 그래서 국정원이 이제 예전에 중앙정보부로도 갈 수 있는 그 독소 조항인 부칙 조항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법제실을 통해서 중재안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통비법의 7조 1항에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의 통신제한조치라는 표제의 통신감청의 예외 조항인데요. 거기에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존에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국정원에 허용하되 국정원에게도 지금 새누리당이 낸 안에 단순한 테러 방지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확대된 요건으로 된 것을 대신에 국가안전보장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테러 방지를 위하여라고 요건을 추가해서 사실상 국정원의 주체로 추가했지만 통신 비밀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취지의 중재안을 냈습니다. 저희는 그거랑 또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했고 그것을 대토록기구의 국민참정,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대토록기구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저희 알고 내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용인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통비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도 받아라. 이것을 받고 기본적인 몇 개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라도 이제 중단하겠습니다라는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뜻이 오늘 전달이 되어서 새누리당도 우리 민주주의 기대합니다. 이상. 이어서 박영선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가 박근혜 정권 만 3년이 되는 날이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산으로 비유하면 산봉우리를 완전히 넘어섰고 해에 비유하면 중천을 넘어서 이제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집권 3년, 만 3년, 이제 4년 차 접어드는 이 주에 국민을 향해서 책상을 10번이나 치면서 분노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지금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 국민이 책상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짊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1200조 원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지난 한 해 대비, 전년 대비 121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무려 1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성장률이 3%밖에 되지 않는데 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11.2%라는 것은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이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에 결국 빚더미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깨에 빚만 지게 만들어놨다라는 통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그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가운데 한개 가구, 즉 다시 말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가구의 부채 규모가 40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국민들이 파탄에 이를 지경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에서 책상을 딱 3번만 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도대체 이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빚더미 대한민국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국민들은 너무나 살기 힘들고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이 힘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마지막으로 책상을 세게 칩니다. 네. 이어서 표창원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997년을 연상케 한다고 하십니다. 현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용하고 대기업의 무리한 확장,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헤지펀드의 농간,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적인 리더십과 집안에 있는 모든 금덩이, 금부치를 가지고 나와준 국민들의 헌신, 그리고 눈물 속에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던 노동자와 근로자들의 힘이 결국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700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10% 이상의 증가 추세이고요. 이러한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 추세는 우리가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국가재정의 실패라고 전문가들이 이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200조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를 합치면 24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 역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면서 타개해 나갈 노력을 하지 않고 허위와 왜곡과 성동격서로 지금의 위기만을 벗어나고 지지율만을 끌어올리려는 잘못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에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국민들에 대한 감청과 계좌 추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브레이빅이라는 한 극우 인종차별주의 테러리스트가 아무 죄 없는 청년들에게 총을 난사해 77명이 사망하는 우토야의 비극이라는 참혹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노르웨이 수상과 정부, 국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우리처럼 테러 방지법 만들자, 핵을 무장하자, 전쟁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했는지 우리는 목격했다. 지금 우리 노르웨이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힘이다. 이것이 노르웨이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토의 비극을 만들어냈던 경찰의 경비 실패, 시민들의 신고 접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폐차, 촘촘하게 1년 동안 실태 조사를 한 끝에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테러 방지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솔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국민을 향한 사죄와 협조 요청이며 국민 통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양자 선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불과 51일 전까지 IT 업종에 있다 보니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애플사는 FBI가 요청해서 법원이 요청하게 된 아이폰의 패스워드 해제 프로그램 개발을 거부했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은 암호 해제 프로그램 개발 요구는 암을 개발해달라는 말과 같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사의 이러한 입장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애플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면 이 회사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테러 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의원님들의 헌신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IT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참담한 생각도 듭니다. 영장도 없이 정보기관에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의 정보 수집 권한을 주겠다는 이런 것이 새누리당 안건입니다.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되었다고 해도 결국 그 기업은 스스로 속한 국가의 제도와 법률의 기반에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스로도 풀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폰을 암호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제도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의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기와 통신망에 개인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기관이 법이 정한 권한으로 정보를 달라는데 안 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제품을 사용할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보안을 강화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도 한국은 영장 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한 나라이며 그 제도 아래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고 그 가운데서도 모호한 규제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규제라고 해도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하면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지키는 것이 기업입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제, 권력기관,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의 범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 자체가 측정되지 않는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테러 방지법의 모호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기업인, 특히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IT 업계임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